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시간마저 잊힌 듯한 작은 도자기 마을이 있었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이었지요. 그 마을 가장 외딴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연희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흉터가 있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 가마터에서 입은 사고로 왼쪽 뺨에서 턱까지 길고 검붉은 흉터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가 불길한 재앙을 몰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도 매서운 눈보라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 작은 호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연희는 그 바람 속에서 홀로 지붕에 엮을 집단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 사이로 차가운 눈가루가 방 안으로 흩날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뗀 지 오래되어 흙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코끝을 맴도는 것은 축축한 흙냄새와 묵은 재 냄새뿐이었지요. 연희는 입술이 파래진 것도 잊은 채 그저 얼어붙은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끝도 없이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밤과도 같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연희는 언손을 불어가며 집 뒤편의 작은 가마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비법이었. 하늘빛을 닮은 푸른 청자는 감히 굽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굽는 것은 장터에서 겨우 쌀 한 홉과 바꿀 수 있는 투박한 백자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가마에 약한 온기를 쬐며 연희는 붉게 타오르는 불씨 너머로 자신의 흉터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가 불길하다 수군거렸고 그녀의 재주마저 저주받았다 여겼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흙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빚어낼 수 있었지만 세상은 오직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밤새 구운 그릇들을 지게에 지고씩 길을 걸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갠 날씨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도 유독 연희의 주변은 늘 섬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막 보따리를 풀고 그릇 몇 개를 좌판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이장이자 상인인 최병관이 거들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는 이 마을의 땅과 가마터를 모두 손에 넣으려는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연희 아버지가 쓰던 특별한 흙이 나오는 가마터를 오래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병관은 일부러 연희의 좌판 쪽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불길한 기운인가. 그는 과장되게 코를 막으며 연희의 좌판을 발로 찼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밤새 구운 그릇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고 깨졌습니다. 연희의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쯧쯧. 이래서 흉터 있는 계집은 장터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릇골하고는 꼭 내 얼굴에 붙은 흉물처럼 투박하구나. 이 재수 없는 것 당장 치우지 못할까. 최병관의 목소리는 컥. 주변의 시선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나와 흰 눈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고 차가운 바람에 붉어진 흉터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연희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날카롭게 나뉘어 더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지요. 그녀는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다시 흙을 이기고 그릇을 빚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병관의 그 잔인한 말은 독처럼 퍼져 그녀의 손끝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였습니다. 닫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병관이 마을 장정 서너 명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가 든 횃불이 연희의 흉터를 기분 나쁘게 비추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그의 고함이 눈 덮인 마당을 찢었습니다. 네, 이년 네가 감히 마을의 신성한 금지된 흙에 손을 대었겠다. 어쩐지요 며칠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 했더니 내년의 흉터가 부정을 타고 산신산신의 흙을 더럽힌 개로구나. 최병관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희가 쓰던 흙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도자기에 혼을 담는 특별한 흙이었으나 최병관은 그것을 재앙의 근원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그 흙은 아버님의... 그녀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시끄럽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끌어내고 재앙의 근원인 저 가마를 부숴버려라. 최병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정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가마로 달려들었습니다. 쿵! 콰직 둔탁하고 무자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덩이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평생의 혼을 담아 쌓아 올린 탑이자 연희의 유일한 버팀목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자신의 삶이 부서져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은 순식간에 처참한 흙더미가 되었습니다. 최병관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잿더미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계집은 우리 마을에 둘 수 없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내쫓아라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그는 연희의 말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희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밖으로 맨몸뚱이처럼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아까 흙을 만지던 손가락에 묻은 한 줌의 흙가루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녀를 훔쳐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녀를 위해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병관의 권세와 불길한 흉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연희는 그렇게 자신을 키워준 마을에서 버려졌습니다.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는 원망과 조롱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그저 마을에서 가장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이미 감각을 잃어 차가운 눈에 푹푹 빠져 얇은 저고리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 초입,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양에서 쫓겨난 한 선비가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저 그 집을 지나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이 혹독한 겨울과 함께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의 의식이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낡은 기와집의 담벼락 근처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검붉은 흉터 위로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기와집 안에서는 젊은 선비 이민혁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수많은 책과 종이 그리고 약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한양의 치열한 당파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낙향한 신세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글자 하나를 읽을 때마다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잠시 멎었을 때 민혁은 바람 소리와는 다른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풍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문을 열자 매서운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은 문간에 쓰러진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더미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털어내다 멈칫했습니다. 눈 아래로 드러난 것은 흉측하다고 소문만 듣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에는 놀람이나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흉터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는 자신의 약한 몸도 잊은 채 연희를 안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습니다. 연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는 자신의 병약한 몸으로 그녀를 부축하느라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연희를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연희는 며칠을 꼬박 앓았습니다. 뜨거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는 몸과 싸우며 그녀는 꿈속에서 무너지는 가마와 최병관의 조롱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차가운 물수건이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 쓴 약초달인물이 조금씩 입술을 적셨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약도 모자란 형편에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사흘 만에 연희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방의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책을 읽다 지쳐 잠든 창백한 얼굴의 선비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다 식어버린 약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민혁이 기침 소리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아, 깨어나셨소.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연희의 흉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흉터를 가리려 했지만 그의 맑은 눈빛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따뜻한 미움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높은 뜻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고 그녀는 마을의 낮은 인심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고한 학자였지만 병들어 땔감 하나 구하지 못했고 그녀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흙을 만지는 강인한 손을 가졌습니다. 연희가 몸을 추스르고 떠나려 하자 민혁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눈보라 속으로 가시겠소. 가서 어디로 가시려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 집이 있으나 기력이 없. 그대는 기력이 있으나 머물 곳이 없구려. 저기 뒤뜰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소. 그는 마른 기침을 한 번 더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춥고 누추하지만 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것이오. 그대가 나를 위해 불을 떼고 밥을 짓는다면 나 역시 그대를 위해 이 집의 울타리를 내어주겠소. 우리는 어쩌면 이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두 외로운 영혼의 절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은 낡은 기와집 울타리 안에서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뒤뜰의 작은 창고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곳은 비록 바람만 겨우 막아주는 곳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경멸하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땔감을 해오고 민혁을 위해 정갈하게 죽을 쏘았습니다. 민혁은 담내로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쌀을 나누었고 밤에는 연희가 그를 깨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늘 묵향과 옅은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민혁이 밤새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듯했. 연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받은 온기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밥 짓는 일 이상의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연희는 민혁 몰래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얼어붙은 계곡 깊은 곳. 아버지가 예전에 일러주었던 비밀스러운 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맨손은 얼음장 같은 흙을 파헤치느라 금세 붉어지고 감각을 잃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최고의 흙을 골라 담았습니다. 연희는 창고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가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마의 흙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낸 내화 벽돌 몇 개와 새로 익인 진흙을 덧붙였습니다. 민혁은 쇠약한 몸으로 그녀가 흙을 이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이 흙을 만질 때 마치 굳은 땅을 어루만지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연희는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감사이자 세상에 거부당한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얇은 옷을 더 씹고 나와 그녀가 불길을 돋울 수 있도록 곁에서 땔감을 말려주었습니다. 그의 잦은 기침 소리가 불꽃 튀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마침내 가마를 여는 날이 왔습니다. 며칠을 꼬박 불을 땐 연희의 얼굴은 땀과 재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가마 속의 불씨처럼 뜨거웠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뜨거운 김이 훅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을 수 없는 푸른빛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한 송이 연꽃이 새겨진 작은 청자병이었습니다. 색은 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빛 같았고 그 깊이는 태백산의 깊은 계곡을 닮아 있었습니다. 흉터투성이의 투박한 손에서 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연희는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을 줬던 바로 그 혼이 담긴 푸른 비침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그 청자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최고급의 예술품들을 보며 자란 안목 높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을 터뜨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약한 선비가 아니라 한 예술을 알아보는 지음지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희, 낭자, 이 손은 대체. 그는 연희의 거칠고 흉터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낭자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만을 볼 때 낭자는 그 손에 하늘의 빛을 담고 있었구려. 이 손은 산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손이요. 연희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었다는 기쁨. 그것도 자신을 흉물이 아닌 낭자라 불러주는 이에게 인정받았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낡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푸른빛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연희가 쫓겨난 선비의 집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병관은 자신의 먹잇감을 놓친 것에 분개하고 있었지요. 그는 연희의 그 오묘한 도자기 빚는 솜씨를 그리고 그 가마터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장정 며칠 이끌고 낡은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감히 쫓겨난 주제에 양반의 집에 숨어들어 그 고고한 분을 더럽히려 드느냐. 최병관의 목소리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민혁이 힘없는 글쟁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요. 장정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서려 할 때 안에서 민혁의 쇠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민혁이 문을 열고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희가 빚은 그 푸른 청자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유배지나 다름없으나 엄연히 사대부의 집이오. 그대들이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발을 들이려 하는가. 최병관은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흑몰락한 양반이 어디서 큰 소리를. 저 계집은 마을의 재앙이오. 당장 끌어내야겠소. 그가 손짓하자 장정들이 다가왔습니다. 재앙이라 하였소. 민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대들의 눈에는 이 흉터만이 보일지 모르나 내 눈에는 천하의 장인이 보이오. 그는 손에 든 청자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 불리니가 빚은 것이오. 그대들은 평생 흙을 만져도 이 발끝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오. 유교의 가르침은 재능 있는 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인인이란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이오. 재능을 짓밟고 약한 이를 내쫓는 그대들이야말로 진짜 재앙이 아니오. 민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과 논리는 최병관 무리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천하다고 무시했던 선비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양반임을 깨달았습니다. 최병관은 분한 듯 이를 갈았지만 양반을 겁박했다는 죄를 뒤집어쓸 수는 없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는 악담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연희는 문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흉터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준 것은 그녀는 민혁의 굽은 등이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자신이 아끼던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연희의 청자병을 정성스럽게 싸고 한양에 남아있는 유일한 벗이자 예술을 아끼는 높은 대감 제학에게 보내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서신에 이 도자기를 빚은 장인의 기구한 사연과 그 재능이 묻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 청자병을 비밀리에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의 제약 대감은 상자 속에 청자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려의 비색이 되살아난 듯한 그 오묘한 빛깔에 그는 한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민혁의 서신을 다시 읽어보고 이 흉터 있는 장인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세상이 잊은 장인이 귀신 같은 솜씨로 하늘빛을 빚어낸다는 이야기가 한양의 고고한 학자들과 부유한 수집가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시작된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다시 태백산 골짜기로 돌아왔습니다. 흉터 있는 장인의 청자가 궁궐 담장 안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병관은 분노보다 더 큰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흉물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귀한 재주를 가진 장인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감히 내 것을. 최병관은 민혁의 집에 숨어 지내며 그런 귀한 물건을 빚어내는 연희를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재주를 독차지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전연의 손모 가지를 꺾어서라도 내 가마에서만 그릇을 빚게 만들겠다. 저 약해 빠진 선비놈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사악한 마음은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가진 모든 것, 특히 그 작은 가마를 부수어버리면 결국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 최병관은 자신의 수하 몇몇과 함께 횃불을 들고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통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창고부터 불을 질러라. 그년이 가장 아끼는 것이 저 가마일 터. 저것이 타는 것을 보면 제 발로 기어 나와 내게 싹싹 빌게 될 것이다.
최병관이 횃불을 높이 들고 창고 문에 기름을 끼얹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 어명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군관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병관과 수하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앞으로는 관복을 차려입은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감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빛에 반사되어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이놈 감히 민가에 불을 지르려 한 현행범으로 너를 체포한다. 감찰관의 목소리에 최병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으리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 숨어든 불길한 계집을 닥쳐라. 감찰관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한양의 제학 대감명을 받들어 이 골짜기 최고의 장인을 모시러 왔거늘 내 놈이 감히 그 장인의 터전을 불태우려 해. 감찰관은 뒤이어 문을 열고 나온 민혁을 보더니 얘를 갖추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 이민혁 선비님이십니까?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오만 감찰관은 품에서 교지를 꺼냈습니다. 한양에서 온 기별입니다. 선비님의 가문에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대왕 대비 전하께서 선비님의 복직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밝혀졌습니다. 감찰관은 연희의 청자를 찾으러 왔다가 동시에 민혁의 복권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최병관이 불을 지르려던 그 순간 연희의 재능과 민혁의 명예가 동시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최병관의 방화미수 현장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자는 연희의 가마토를 강제로 저희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맞습니다. 연희를 마을에서 쫓아낸 것도 저자입니다. 본물 터진 듯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최병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의 손에서 기름통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포박되어 압송되어 그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태백산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녹아내려 민혁의 집들에 있던 말은 매화가지에서 기적처럼 새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볕은 방 안 깊숙이 스며들어 민혁의 방을 채우던 약재 냄새 대신 옅은 매화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연희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마음의 짐을 벗은 덕분일까요? 민혁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그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밤새 그를 괴롭히던 마른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어서 돌아오라는 명이 여러 차례 내려왔지만 민혁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벼슬보다 더 귀한 것을 이 골짜기에서 찾았다고 답신을 보냈지요. 연희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빛을 빚어내는 손, 마을 아이들에게 흙 만지는 법을 가르치는 따뜻한 손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흉터 있는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담아 연희 장인 혹은 연희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학 대감의 도움과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보태어 낡은 창고 옆에 제대로 된 큰 가마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둘만의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흙냄새가 가득한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혁은 새로 돋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희가 막 구워낸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연희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염집 여인의 손이 젖은
흙덩이 위에서 춤을 추자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솟아올랐습니다. 책을 읽던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글자가 아닌 흙을 만지는 연희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은 그 어떤 양반집 교수의 손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희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물레를 돌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흉터가 봄 햇살에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귀족의 심장은 그녀의 여염집 여인의 손 안에서 다시 뛸 수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심장이 지켜주었기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엄격한 신분과 혹독한 운명이라는 조선의 벽을 넘어 그렇게 가장 순수하고 견고한 청자 빛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태백산 그 골짜기에는 지금도 그들이 함께 지은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빚어진 그릇들은 유난히 맑은 푸른빛을 띠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 흉터를 이겨낸 여인의 눈물과 선비의 지극한 마음이 빚어낸 사랑의 빛이라고 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시간마저 잊힌 듯한 작은 도자기 마을이 있었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이었지요. 그 마을 가장 외딴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연희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흉터가 있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 가마터에서 입은 사고로 왼쪽 뺨에서 턱까지 길고 검붉은 흉터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가 불길한 재앙을 몰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도 매서운 눈보라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 작은 호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연희는 그 바람 속에서 홀로 지붕에 엮을 집단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 사이로 차가운 눈가루가 방 안으로 흩날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뗀 지 오래되어 흙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코끝을 맴도는 것은 축축한 흙냄새와 묵은 재 냄새뿐이었지요. 연희는 입술이 파래진 것도 잊은 채 그저 얼어붙은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끝도 없이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밤과도 같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연희는 언손을 불어가며 집 뒤편의 작은 가마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비법이었. 하늘빛을 닮은 푸른 청자는 감히 굽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굽는 것은 장터에서 겨우 쌀 한 홉과 바꿀 수 있는 투박한 백자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가마에 약한 온기를 쬐며 연희는 붉게 타오르는 불씨 너머로 자신의 흉터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가 불길하다 수군거렸고 그녀의 재주마저 저주받았다 여겼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흙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빚어낼 수 있었지만 세상은 오직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밤새 구운 그릇들을 지게에 지고시 길을 걸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갠 날씨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도 유독 연희의 주변은 늘 섬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막 보따리를 풀고 그릇 몇 개를 좌판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이장이자 상인인 최병관이 거들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는 이 마을의 땅과 가마터를 모두 손에 넣으려는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연희 아버지가 쓰던 특별한 흙이 나오는 가마터를 오래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병관은 일부러 연희의 좌판 쪽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불길한 기운인가. 그는 과장되게 코를 막으며 연희의 좌판을 발로 찼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밤새 구운 그릇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고 깨졌습니다. 연희의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쯧쯧. 이래서 흉터 있는 계집은 장터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릇골하고는 꼭 내 얼굴에 붙은 흉물처럼 투박하구나. 이 재수 없는 것 당장 치우지 못할까. 최병관의 목소리는 컥 주변의 시선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나와 흰 눈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고 차가운 바람에 붉어진 흉터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연희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날카롭게 나뉘어 더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지요. 그녀는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다시 흙을 이기고 그릇을 빚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병관의 그 잔인한 말은 독처럼 퍼져 그녀의 손끝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였습니다. 닫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병관이 마을 장정 서너 명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가 든 횃불이 연희의 흉터를 기분 나쁘게 비추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그의 고함이 눈 덮인 마당을 찢었습니다. 네, 이년 네가 감히 마을의 신성한 금지된 흙에 손을 대었겠다. 어쩐지요, 며칠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 했더니 내년의 흉터가 부정을 타고 산신산신의 흙을 더럽힌 개로구나. 최병관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희가 쓰던 흙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도자기에 혼을 담는 특별한 흙이었으나 최병관은 그것을 재앙의 근원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그 흙은 아버님의... 그녀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시끄럽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끌어내고 재앙의 근원인 저 가마를 부숴버려라. 최병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정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가마로 달려들었습니다. 쿵, 콰직 둔탁하고 무자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덩이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평생의 혼을 담아 쌓아 올린 탑이자 연희의 유일한 버팀목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자신의 삶이 부서져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은 순식간에 처참한 흙더미가 되었습니다. 최병관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잿더미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계집은 우리 마을에 둘 수 없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내쫓아라.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그는 연희의 말은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희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밖으로 맨몸뚱이처럼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아까 흙을 만지던 손가락에 묻은 한 줌의 흙가루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녀를 훔쳐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녀를 위해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병관의 권세와 불길한 흉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연희는 그렇게
자신을 키워준 마을에서 버려졌습니다.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소리는 원망과 조롱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그저 마을에서 가장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이미 감각을 잃어 차가운 눈에 푹푹 빠졌고 얇은 저고리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 초입,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양에서 쫓겨난 한 선비가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저 그 집을 지나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이 혹독한 겨울과 함께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의 의식이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낡은 기와집의 담벼락 근처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검붉은 흉터 위로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기와집 안에서는 젊은 선비 이민혁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수많은 책과 종이 그리고 약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한양의 치열한 당파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낙향한 신세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글자 하나를 읽을 때마다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 기침이 잠시 멎었을 때 민혁은 바람 소리와는 다른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풍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문을 열자 매서운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은 문간에 쓰러진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더미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털어내다 멈칫했습니다. 눈 아래로 드러난 것은 흉측하다고 소문만 듣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에는 놀람이나 혐오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흉터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는 자신의 약한 몸도 잊은 채 연희를 안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습니다. 연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는 자신의 병약한 몸으로 그녀를 부축하느라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연희를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연희는 며칠을 꼬박 앓았습니다. 뜨거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는 몸과 싸우며 그녀는 꿈속에서 무너지는 가마와 최병관의 조롱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차가운 물수건이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쓴 약초달인물이 조금씩 입술을 적셨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약도 모자란 형편에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사흘 만에 연희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방의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책을 읽다 지쳐 잠든 창백한 얼굴의 선비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다 식어버린 약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민혁이 기침 소리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아, 깨어나셨소.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연희의 흉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흉터를 가리려 했지만 그의 맑은 눈빛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따뜻한 미움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높은 뜻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고 그녀는 마을의 낮은 인심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고한 학자였지만 병들어 땔감 하나 구하지 못했고 그녀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흙을 만지는 강인한 손을 가졌습니다. 연희가
몸을 추스르고 떠나려 하자 민혁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눈보라 속으로 가시게 쏘가서 어디로 가시려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 집이 있으나 기력이 없. 그대는 기력이 있으나 머물 곳이 없구려. 저기 뒤뜰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소. 그는 마른 기침을 한 번 더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춥고 누추하지만 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것이오. 그대가 나를 위해 불을 떼고 밥을 짓는다면 나 역시 그대를 위해 이 집의 울타리를 내어주겠소. 우리는 어쩌면 이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두 외로운 영혼의 절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은 낡은 기와집 울타리 안에서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뒤뜰의 작은 창고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곳은 비록 바람만 겨우 막아주는 곳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경멸하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땔감을 해오고 민혁을 위해 정갈하게 죽을 쏘았습니다. 민혁은 담내로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쌀을 나누었고 밤에는 연희가 그를 깨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늘 묵향과 옅은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민혁이 밤새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듯했. 연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받은 온기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밥 짓는 일 이상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연희는 민혁 몰래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얼어붙은 계곡 깊은 곳. 아버지가 예전에 일러주었던 비밀스러운 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맨손은 얼음장 같은 흙을 파헤치느라 금세 붉어지고 감각을 잃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최고의 흙을 골라 담았습니다. 연희는 창고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가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마의 흙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낸 내화 벽돌 몇 개와 새로 익인 진흙을 덧붙였습니다. 민혁은 쇠약한 몸으로 그녀가 흙을 이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이 흙을 만질 때 마치 굳은 땅을 어루만지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연희는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감사이자 세상에 거부당한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얇은 옷을 더 씹고 나와 그녀가 불길을 돋울 수 있도록 곁에서 땔감을 말려주었습니다. 그의 잦은 기침 소리가 불꽃 튀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마침내 가마를 여는 날이 왔습니다. 며칠을 꼬박 불을 땐 연희의 얼굴은 땀과 재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가마 속의 불씨처럼 뜨거웠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뜨거운 김이 훅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을 수 없는 푸른빛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한 송이 연꽃이 새겨진 작은 청자병이었습니다. 색은 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빛 같았고 그 깊이는 태백산의 깊은 계곡을 닮아 있었습니다. 흉터투성이의 투박한 손에서 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연희는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을 줬던 바로 그 혼이 담긴 푸른 비침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그 청자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최고급의 예술품들을 보며 자란 안목 높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을 터뜨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약한 선비가 아니라 한 예술을 알아보는
지음지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희, 낭자, 이 손은 대체. 그는 연희의 거칠고 흉터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낭자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만을 볼 때 낭자는 그 손에 하늘의 빛을 담고 있었구려. 이 손은 산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손이요. 연희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었다는 기쁨. 그것도 자신을 흉물이 아닌 낭자라 불러주는 이에게 인정받았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낡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푸른빛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연희가 쫓겨난 선비의 집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병관은 자신의 먹잇감을 놓친 것에 분개하고 있었지요. 그는 연희의 그 오묘한 도자기 빚는 솜씨를, 그리고 그 가마터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장정 며칠 이끌고 낡은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감히 쫓겨난 주제에 양반의 집에 숨어들어 그 고고한 분을 더럽히려 드느냐. 최병관의 목소리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민혁이 힘없는 글쟁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요. 장정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서려 할 때 안에서 민혁의 쇠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민혁이 문을 열고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희가 빚은 그 푸른 청자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유배지나 다름없으나 엄연히 사대부의 집이오. 그대들이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발을 들이려 하는가. 최병관은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흑몰락한 양반이 어디서 큰 소리를. 저 계집은 마을의 재앙이오. 당장 끌어내야겠소. 그가 손짓하자 장정들이 다가왔습니다. 재앙이라 하였소. 민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대들의 눈에는 이 흉터만이 보일지 모르나 내 눈에는 천하의 장인이 보이오. 그는 손에 든 청자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 불린 이가 빚은 것이오. 그대들은 평생 흙을 만져도 이 발끝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오. 유교의 가르침은 재능 있는 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인인이란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이오. 재능을 짓밟고 약한 이를 내쫓는 그대들이야말로 진짜 재앙이 아니오. 민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과 논리는 최병관 무리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천하다고 무시했던 선비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양반임을 깨달았습니다. 최병관은 분한 듯 이를 갈았지만 양반을 겁박했다는 죄를 뒤집었을 수는 없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는 악담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연희는 문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흉터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준 것은 그녀는 민혁의 굽은 등이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자신이 아끼던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연희의 청자병을 정성스럽게 싸고 한양에 남아있는 유일한 벗이자 예술을 아끼는 높은 대감 제학에게 보내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서신에 이 도자기를 빚은 장인의 기구한 사연과 그 재능이 묻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 청자병을 비밀리에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의 제약 대감은 상자 속에 청자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려의 비색이 되살아난 듯한 그 오묘한 빛깔에 그는 한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민혁의 서신을 다시 읽어보고 이 흉터 있는 장인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세상이 잊은 장인이 귀신 같은 솜씨로 하늘빛을 빚어낸다는 이야기가 한양의 고고한 학자들과 부유한 수집가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시작된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다시 태백산 골짜기로 돌아왔습니다. 흉터 있는 장인의 청자가 궁궐 담장 안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병관은 분노보다 더 큰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흉물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손댈 수도 없는 귀한 재주를 가진 장인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감히 내 것을. 최병관은 민혁의 집에 숨어 지내며 그런 귀한 물건을 빚어내는 연희를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재주를 독차지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전연의 손모 가지를 꺾어서라도 내 가마에서만 그릇을 빚게 만들겠다. 저 약해 빠진 선비놈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사악한 마음은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가진 모든 것, 특히 그 작은 가마를 부수어 버리면 결국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 최병관은 자신의 수하 몇몇과 함께 횃불을 들고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통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창고부터 불을 질러라. 그년이 가장 아끼는 것이 저 가마일터. 저것이 타는 것을 보면 제 발로 기어 나와 내게 싹싹 빌게 될 것이다. 최병관이 횃불을 높이 들고 창고 문에 기름을 끼얹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 어명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군관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병관과 수하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앞으로는 관복을 차려입은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감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빛에 반사되어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이놈 감히 민가에 불을 지르려 한 현행범으로 너를 체포한다. 감찰관의 목소리에 최병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으리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 숨어든 불길한 계집을. 닥쳐라. 감찰관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한양의 제학 대감명을 받들어 이 골짜기 최고의 장인을 모시러 왔거늘 내 놈이 감히 그 장인의 터전을 불태우려 해. 감찰관은 뒤이어 문을 열고 나온 민혁을 보더니 얘를 갖추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 이민혁 선비님이십니까?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오만 감찰관은 품에서 교지를 꺼냈습니다. 한양에서 온 기별입니다. 선비님의 가문에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대왕 대비 전하께서 선비님의 복직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밝혀졌습니다. 감찰관은 연희의 청자를 찾으러 왔다가 동시에 민혁의 복권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최병관이 불을 지르려던 그 순간 연희의 재능과 민혁의 명예가 동시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최병관의 방화미수 현장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자는 연희의 가마토를 강제로 저희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맞습니다. 연희를 마을에서 쫓아낸 것도 저자입니다. 본물 터진 듯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최병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의 손에서 기름통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포박되어 압송되어 그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태백산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녹아내려 민혁의 집들에 있던 말은 매화가지에서 기적처럼 새하얀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볕은 방 안 깊숙이 스며들어 민혁의 방을 채우던 약재 냄새 대신
옅은 매화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연희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마음의 짐을 벗은 덕분일까요? 민혁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그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밤새 그를 괴롭히던 마른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어서 돌아오라는 명이 여러 차례 내려왔지만 민혁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벼슬보다 더 귀한 것을 이 골짜기에서 찾았다고 답신을 보냈지요. 연희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빛을 빚어내는 손, 마을 아이들에게 흙 만지는 법을 가르치는 따뜻한 손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흉터 있는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담아 연희 장인 혹은 연희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학 대감의 도움과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보태어 낡은 창고 옆에 제대로 된 큰 가마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둘만의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흙냄새가 가득한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혁은 새로 돋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희가 막 구워낸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연희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염집 여인의 손이 젖은 흙덩이 위에서 춤을 추자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솟아올랐습니다. 책을 읽던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글자가 아닌 흙을 만지는 연희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은 그 어떤 양반집 교수의 손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희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물레를 돌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흉터가 봄 햇살에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귀족의 심장은 그녀의 여염집 여인의 손 안에서 다시 뛸 수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심장이 지켜주었기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엄격한 신분과 혹독한 운명이라는 조선의 벽을 넘어 그렇게 가장 순수하고 견고한 청자 빛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태백산 그 골짜기에는 지금도 그들이 함께 지은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빚어진 그릇들은 유난히 맑은 푸른빛을 띠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 흉터를 이겨낸 여인의 눈물과 선비의 지극한 마음이 빚어낸 사랑의 빛이라고 전한답니다.